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거래 침체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이 약 2년여 만에 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점을 주목하면서 이 수도권 일부에서는 청약과 거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과연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인천과 경기권 일대 거래가 되살아나게 될까요? 자,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향방들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캣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김남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가장 먼저 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이 단기 자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악화를 시키면서 최근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안 좋은 주택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 절벽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까지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적인 악재와 그에 반대되는 대내적인 규제 완화 이런 흐름들이 내년 한 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느 측면의 파워가 더 셀지 그런 부분들이 이 주택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찌됐든지 상당히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허리띠를 좀 단단히 졸라매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 두고 계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투자 기회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는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말씀 나누신 후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이 방향들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투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1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더샵 솔레이유 그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더샵 파크 솔레이유 지금 강동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아니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준공되는 아파트거든요. 아, 네네. 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지금 보유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매수요. 매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분양 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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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언제쯤 분양 예정으로 알고 계세요? 내일. 내일이 분양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청약을 하실지 말지를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네, 네. 자,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체 네. 공급 규모가 100세대 미만으로 굉장히 소규모의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네, 195세대요. 155세대 총 세대 규모가 195세대. 시청자님께서는 청약을 넣으시려고 할 때 일반 공급으로 희망을 하시나요? 네, 일반 공급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요. 조금만 크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1순위요. 1순위요. 네. 가점은 어느 정도나 혹시 되실까요?
가점이 뭐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높질 않아가지고요. 대략적으로 몇 점대 정도? 한 40, 거의 50점은 좀 안 되고요. 50점 조금 안 되는 정도요? 네, 네, 네. 자, 요 정도 점수가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서울에서 청약하기 불가능한 정도 점수였죠.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 1순위 당첨되면 60점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60점대 커트라인에서 요새는 뭐 당첨이 돼도 미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되는 물량들이 많이 적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분양가가 좀 높은 거 높지 그렇죠. 않을까. 아무래도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격 싸다 보면 누구나 다 접근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분양가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분양을 계속 해오면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이 물건 분양가 얼마로 알고 계시죠? 분양가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높고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3,700, 네. 800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평당 3,700, 3,800이다. 네. 그럼 바로 사실 옆에 있는 둔촌주공 분양가랑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네. 가격 차이가 네. 별로 없더라고요. 둔촌주공이 3,900선에 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왜 여기를 노리실까요? 둔촌주공이 아니라? 점수가 낮으니까. 뭐가 낮아요? 네. 둔촌주공은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가점이 그 커트라인이 높을 것이다. 네, 네. 자,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이제 하향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일부분. 네. 근데 이 하향 지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청약을 원래 넣고 싶어하는 둔촌 주공이 분양이 잘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향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3,900이 주변 아파트 값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 가격조차도 지금 분위기면 너무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청약, 분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 분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양 시점하고 이 아파트가 실제 입주할 때까지의 그 시점 간의 간극이 짧으면 3년, 길어지면 4년, 5년까지도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뒤에 장이 어떨까를 판단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청자님 보시기에 지금 같은 안 좋은 분위기가 짧게 끝날 것 같나요? 아니면 좀 길어질 것 같나요? 좀 길 것 같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럼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진 1순위 원인을 꼽자면 일단은 금리 인상을 다들 꼽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더 길어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물가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를 거냐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조금 물가가 좀 가라앉아가는 추세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높은 편이에요. 7% 후반대니까. 근데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뭐 예상컨대 4, 5%대까지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많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또 이런 변수들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이 시장에 예측하는 그런 수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냐면 금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적어도 5%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5%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반기 되고 또 내후년이 되면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결을 꽤나 오래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 올라서 고점 찍고 내후년까지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돼서 갑자기 확 더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경착륙을 하던 게 조금씩 얌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안 좋은데 더 급하게 빠지지는 않는 일종의 이렇게 연착륙하는 형태로 길어진다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높은 분양가에 매수를 했을 때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산 금액보다도 가격이 더 안 빠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현실적으로. 네. 또 하나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청자님께서 3,700, 3,800에다가 33평만 곱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대충 한 12, 13억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2, 13억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다 들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부분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금도 대출받아야 될 거고 또 마지막에 잔금 때는 잔금 대출 전환해서 개인 담보 대출로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은행들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보통 몇 프로대 가냐면 5%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신규액에 대해서는 거의 6% 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씩 해가지고 10년만 갚아도 60%라는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불과 3, 4년 정도 뭐 하락하는 기간 가정하고 봤을 때도 한 20% 정도는 이자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기다가 20%면 대충 뭐 한 7, 8억 분양 대출 받는다고 감안하고 20%면 1, 2억 정도는 추가 비용 더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그리 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어떠세요, 시청자님은? 아,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분양 가점, 청약 가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커트라인이 장 좋을 때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옛날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10년 전쯤 해서 떠올려 보세요. 2012, 13년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미분양이 너무 많이 적체가 되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어떤 정책까지 펼쳤냐면 요때부터 요때 1년을 딱 잡고서 요 기간 동안 미분양 주택 사면 어떤 주택이든지 다 양도세, 비과세 해줄 테니까 제발 사라라고 그랬었어요. 도장 찍어줬었단 말이에요.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시기가 되면 가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점 낮다 그래서 너무 하향 지원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시장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책적으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규제를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서울이랑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규제 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투자를 가로막았었던 세금이라던가 대출 규제라던가 이 여타의 것들이 다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는 1가구 1주택으로만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도 하시란 얘기예요. 나중 가가지고는. 듣고 계신가요? 네네. 그럼 청약보다 이제 네. 일반 아파트 네. 건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청약이 정말 매력적인 게 나올 때까지는 많이들 관찰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급매가 됐건 경매 나오는 거에 됐든지 간에. 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제가 좀 보류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경기 상황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매수하시면 고점에서 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뒤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보고 계신 곳도 물론 좋고요. 다른 지역들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네. 고민 갖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제가 그 집을 한 4, 5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요. 네. 그 신축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이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네.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기 화곡 6동의 네. 강서대학교 부근입니다. 화곡 6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쪽이 이제 선정이 된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그럼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 뭐 다세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전문가님의 네네.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에 신규 후보지 선정하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나 네네네. 뭐 도심복합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별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선예가 없어요. 네네네. 기존의 모든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근거한 법령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였다면 이제는 네네. 뭐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예, 어차피 조합 사업인데 이 네. 각각 개별 법들이 얼마나 그 소유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해주느냐는 아직 몰라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원법인 정비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예. 그러면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개념 역시도 어떻게 네.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 개를 모았다 그래서 모아주택이고 모아타운인데 네. 조합원들은 뭘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냐면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죠. 토지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조합원 분들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조합원 분들께서는 뭘 내가 이 사업에 기여를 하게 되죠? 토지를 제공하겠죠.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땅 예. 부동산을 건물, 네네. 내가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데 예. 나중에 가서 이 모든 토지들 그리고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액수 단위로 파악을 해야지만 남는 것을 요 액수에 맞춰서 네네. 잘 쪼개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전 자산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종전 자산 평가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예.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매매사례 비교법이라던가 또 단독 네. 다우 같은 경우는 원가법이라던가 뭐 네. 수익환원법이라던가 이런 걸 쓰기는 하는데 네. 어찌됐건 종전자산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사실 네. 조합원들끼리 싸움 나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나 예. 합리적으로 어차피 전체 네. 토지에 대해서 정해줄 수 있는 금액은 덩어리는 정해져 있어요. 네네. 얘를 얼만큼 합리적으로 쪼개주느냐인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평가 방법의 차이 때문에 통건물 가지신 분들에게 일부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예.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찬성파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 다세대 지분 갖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그렇죠. 단독 다가구 중에서 땅 사이즈 작은 것들 있죠. 네, 한 그렇죠. 30평 예, 남짓 예. 되는 것들. 네네네. 그런 네. 분들께서는 보통 동의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예. 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반대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네. 분들이시냐면 단독주택 갖고 계시거나 다가구 네. 갖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근생 건물 갖고 계시거나 통건물 네. 소유주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라던가 아니면 본 예. 구역 지정까지도 안 간 단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 연번 동의서 부여받아서 그 각 필지별로 동의서를 받고 네네. 다녀야 돼요. 본 동의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의서가 네. 법적으로 정해진 동의율을 넘어가야지만 본지구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일반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80%, 네네네. 전체 땅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니까 약 67% 정도. 네네. 요 두 개의 조건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AND 조건으로 맞춰가야 돼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처럼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네. 명이더라도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이 넓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요 토지 면적 대비한 동의율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독 다가구 가지신 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는 반대를 많이 하신다. 왜냐하면 본인의 평가액 자체가 다세대 지분 4-5평에 비해서도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게 적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이익이고 뭐 저희도 이익이고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모두의 이익이 다 플러스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사업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단독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시 땅이 몇 평이신가요? 한 60평 좀 넘습니다. 60평이 넘고 신축도 하셨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60평 땅과 플러스 신축한 건물의 평가액을 높게 받아서 내가 얻을 네. 수 있는 이득은 사실 여러 채를 싼 값에 분양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좋겠죠. 네네네. 근데 여러 채를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한테 3채, 4채를 줘버리면 다른 네. 지분조합원들이 현금 청산단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네, 연어체를 네, 해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결론은 네, 하나입니다. 종상향이 되건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건 네, 네, 네. 세대 규모가 확 늘어나 줄 수 있는 뭔가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모아타운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은 하지만 가능한 만큼 늘려줬을 때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뺐습니다. 네, 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라던가 혹은 돈으로 네. 기부 체납을 하라던가 공공시설을 지으려서 음. 기부 체납을 하라던가. 네,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지들을 샘플링을 해보면 네, 네. 대부분은 늘어나는 기부 체납을 하고 늘리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요만큼 유리해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높게 짓고 또 대단지로 지어가지고 이거를 막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굉장한 유인책이 될 수가 있지만 네, 네,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돈 안 들어가는 사전 작업까지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냅두셔도 네. 동의서를 받으면서 진행하다가도 진통이 많이 생길 걸로 저는 봐요. 네, 네. 그래서 일부 구역은 뭐 되기도 하겠고요. 일부 구역은 멈추기도 하겠고요. 네. 또 후보지에서 해지되기도 하겠고요. 많은 진통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시청자 이제 80, 네네, 80% 말씀하시죠. 동의를 받게 되면 저 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화곡 네. 6동이라는 동네 자체도 네네.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쪼개기는 많이 됐지만 그쵸, 아직까지도 네네. 연세 드신 분들께서 다가구 같은 거 많으시죠. 임대하시면서 본인 네. 거주까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약간 더 사업성을 뻥튀기 해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그거에 혹하기도 하시다가도 어떻게 보면 현황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저는 예, 봅니다. 예, 예. 설령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청자님 네. 입장에서는 예. 찬성 사이드에 쓰시는 거는 제가 반대를 할게요. 아,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 면적이 너무 좋아요. 60평대가 그러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면적을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이게 분양을 면적별로 기준을 잡는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잡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면적 대비해서도 아. 보고 감정 가액 대비해서도 보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채수를 두 채 줄 수는 있어도 사업성 안 나면 네. 있잖아요. 한 채는 네. 조합원 분양가고 한 채는 일반 분양가로 줍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고 한 채는 그냥 시세대로 줍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나 사업성이 잘 나와서 평가가 유리하게 나는지인데 사실 네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긴 어렵다. 지금 아. 현황이. 또 시장 자체도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네네.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앞으로 좀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예.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성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저는 이제 그 내년쯤에 그 이제 매수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역은 그 평택에 있는 소사벌 또 용이동, 용죽지구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이제 가격대는 지금 뭐 계속 내린다 그러지만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시기나 그 가격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예산하고 있는 가격대하고 이제 맞으면 이제 내년에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궁금해서.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평택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매수 시기 그리고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실거주 목적이에요. 그러시군요. 거주 목적도 함께 가지고 계시고요. 자, 지금 내 집 마련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쪽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알게 되고 보셨나요? 아, 이제 직장이 그쪽이라서 이제 글로 갈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그쪽도 그 작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좀 내리는 추세니까 네. 그쪽에 좀 이제 매수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네. 언제쯤 하면은 좋을까 해서요.
예, 일단 그거- 지금 당장 사실 계획은 없으시단 아,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예. 지금 여기도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까지 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창 경기 좋을 때는 5억 이상까지도 금액대가 갔었다가 최근에는 뭐 4억대 초반, 3억대 후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30평대 기준에서. 예. 물론 이제 현장 가보면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올라가 있는 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거래 잘 되는데 잘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매수인 파워가 더 센 시장이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런 예. 기준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급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주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 2년 거주하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좀 그렇죠. 오르더라도. 예. 최소한 5년, 10년 거주할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걸 또 봐야 돼요.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장은 단기 시장입니다. 그렇죠. 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거쳐서 또 내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단기 몇 년 동안 힘들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좋은 가격에 내가 물건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은 약간 중기나 장기적인 시장을 좀 봐야겠죠? 듣고 계시죠? 예. 그럼 단기 시장 어려운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망가졌는데 수요 중에 단기에 돈 땡겨올 수 있는 수요는 대출이에요. 그렇죠? 예. 대출이 완전히 금리건 총량이건 이게 망가져 버리면서 단기 시장이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순간 땡겨오는 대출이 아니라 그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네. 현금을 확보해놔야겠죠. 잘 벌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예. 잘 벌려면 예. 경기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로소득자건 자영업자건. 그래서 네. 제가 중기 시장에서 수요는 얼마나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느냐를 저는 봐요. 예. 그럼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이 다시 확 치고 올라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어려울 걸로 보이시나요? 당분간은 어렵다고 뭐 많이들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걸릴 것 조금 어려 같아요. 보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장기로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지역 선택할 때 잘 들으세요. 예. 10년 이상 장기에는 반드시 인구 가구 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아, 줄어들고 있죠, 지금. 줄어들면서 또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전국에 있는 인구가 오로지 서울 수도권으로만 몰려들어요. 일자리 찾아서. 그래서 제가 투자는 웬만하면 수도권 그것도 중심부에서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 거주하실 주택은요. 단기, 중기 동안에 잠깐 살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이상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평택에다가 집 사는 게 유리할까요? 서울에 집 사는 게 유리할까요? 서울이 물론 누가 서울이 봐도 유리하죠. 서울이겠죠. 예.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따라서 거주는 어쩔 수 없이 이쪽 서라벌 어디였죠? 소사벌 쪽에서 하되 예. 예. 투자는 또 서울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거주하는 안정성은 좀 떨어지겠죠. 집 빼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은 있겠지만 투자적인 가치로 장기간을 봤을 때는 너무 서울 출퇴근 권역하고는 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일부 들어요. 예. 이쪽 주민들께서 요 지역에서 직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여기서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가지고 안 될걸요?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아주 장기간을 보면 거주는 여기서 전월세로 싼 값에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다만 투자는 서울에다 혹은 서울과 아주 연접한 경기도권에다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아, 지역이 그러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앞으로 장기간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 가능한 권역에다 하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그 평택도 예. 그 다른 지역은 어때요? 거기 그 용현동 뭐 저기 소사벌 아무래도 그런 데 평택의 말고. 중심은 고덕신도시 인근이잖아요. 예. 여기는 산업 자체가 아예 여기는 국자무직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 중심은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GTX건 뭐 SRT건 뭐가 됐던지 간에 이 중심을 향해서만 딱 생기게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내부 중에서도 또 시범단지라는 것들이 있죠. 모든 신도시에는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죠. 지역 중심에. 근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런 택지 개발 지구들은 얘네들이 쭉 가줘야 격차를 좁히면서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걸 고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매수하실 적기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답변이 좀 잘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주와 투자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 듣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187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953동 역세권 시프트 예정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953동의 역세권 시프트 예정인 다세대 주택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갖고 가면 좀 시세 차익 가능한 지역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쯤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 재개발, 또 신송통합 기획, 또 도심복합 사업, 최근에 모아주택, 또 역세권 시프트 이 수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조합 사업으로 많은 분들의 투자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지들을 봤을 때 일순간 무조건 되기만 하면 나에게 큰 돈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 수년 동안 지켜왔었던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의 호황도 있었겠고 또 그와 같이 전반적인 아파트값과 신축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볼 때는 허가시를 잘 따져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사업 종류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용도 지역 종상향이라던가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을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느 일부 지역에게만 그런 특혜를 준다면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들에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됐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혹은 뭐 임대주택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기부 체납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밀 개발을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뭐 용적률 500%에서 많게는 뭐 600%대까지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허락은 해주는데 이 시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서울시 SH보증공사에서 HS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서는 맥시멈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봤자 250%인데 이걸 넘어서는 2배, 500%를 지으려면 늘어나는 250% 용적률에 대해서는 역세권 시프트니까 전세 임대주택 형태로 일부를 가지고 와라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진행을 할 때의 호재는 될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사업성이 부족해서 못 갔던 지역들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이 사업성을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보면 역세권 시프트는 SH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토지값을 안 주고서 매입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늘어나는 세대수만큼의 효용이 조합원들에게 모두 다 발생할 수는 없겠고 상당히 많이 뺏긴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역세권 시프트로 전세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서 한 4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뽑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요 지구라고 하면 요 지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야에서 임대주택으로 보일 거냐 아니면 일반 1군 시공사에서 지는 브랜드 아파트로 보일 거냐라는 문제도 또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가격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쭉 움직이면서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상승률에 대한 차이가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들을 보면 바로 옆에 붙어서 임대주택 그리고 신축 일반 아파트가 붙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야간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주택 내에도 분양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나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사업성의 진행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고 또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 개발하게 해주고 대단지가 되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봤을 때 단점으로는 임대주택 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단점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겠고 세부적인 뭐 이거를 끌고 갈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물건과 또 지분, 가격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중에 다 상담 받지 못한 내용들은 또 전화로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02-2638-3971번 그리고 샵 3989번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궁금하신가요? 제가 화곡동에 네. 진짜 역세권 얘기하시는데 바로 역 앞에 한 개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하고 네. 여기서 한 5분 거리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하나하고 천호동하고 가산동에 한 개씩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지난해 팔았던 양도세가 추징이 나와서 그거를 다 팔고 그냥 빌라로 화곡동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 언제쯤 그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걸었어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자이신 것 같고요. 이걸 다 정리하고 화곡동 쪽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서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이주를 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건이 되게 많이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따져드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일 궁금하신 물건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화곡동에 예. 번지수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341-35 네. 그거를 지금 팔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팔 수 있을래나 뭐 다세대인가요? 아니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 그 근처에 네. 921-18에 아파트든 둘 중에 하나라도 팔리면 네. 좋겠어가지고 언제쯤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누구한테 언제 팔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매수 심리가 그렇죠? 지금 매수 심리가 아예 바닥이잖아요. 네. 이 매수 심리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런 이후에도 임자가 나타날지 말지는 현장에 가봐야지 알겠죠? 네. 그나마 화곡동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모아주택 같은 사업지 후보지로 많이 선정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관심도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현장들을 많이 나가보면 후보지 선정됐어도 매수가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 심리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이었어 봐요. 어디 후보지 선정만 됐어 봐요. 그럼 피가 뭐 1, 2천 붙겠습니까? 억 단위로 붙었겠죠? 근데 지금 이 매수 심리가 언제 바닥으로 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의 끝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5% 간다, 6% 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돈 빌려서 집 사면 상단 금리가 언제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쉽게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 금리 고점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 분야 때문에 한국은행이건 미국 연준이건 더 이상 우리는 못 올립니다. 일단 동결해서 물가가 더 치솟는지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걸 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하겠냐면 매수 심리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얼마나 쏟아내느냐를 또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 다 풀어버렸죠. 무주택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 광명, 하남 요렇게 조금 이제 음. 매수세가 과했었던 지역만 일부 냅두고는 있는데 음.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 내년까지 가봐요. 서울이 안 살아났는데 수도권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도 조만간 또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컸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세금이었는데 세금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됐었죠. 보유할 때 종부세 중과됐었죠. 팔 때 양도세 중과됐었죠. 이거 상당히 빠른 기한 내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 네. 그만큼 경기가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요게 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격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확 붙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네. 요게 됐어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눈치 싸움을 할 겁니다. 왜? 여태껏 몇 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뭘 풀어줘야 되냐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풀다가 최근 들어서 쪼이기 시작하는 대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 대출을 지금도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일괄적으로 LTV 50%까지는 다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DSR이라고 하는 소득을 보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네. 요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못 풀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2,000조래요. 2,000조. 근데 이 부채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계속 상환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000조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지가 됐으니까 잔액이 많이 감소를 하겠죠. 네, 네. 누군가 계속 갚아 나가면 그러면 잔액이 감소되는 걸 보고서 이쯤에서는 경기가 너무 많이 침체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산업을 확장을 시켜줘야겠다는 판단 하에 대출 문을 다시 열어줘야만 하는 때가 또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분양 사업들 규제 완화시켜주면 그때부터는 또 매수세가 붙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풀릴 수는 없겠죠. 네.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뭘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면 비용 줄여야 돼요. 비용 어떻게 줄이겠어요? 일단은 현금 확보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년 갖고만 있어도 나가는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이자, 그리고 세금이 나온다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 그리고 또 일부 전세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 관리 잘 해야 버텨요. 잘 버텨야 될 텐데. 아이고. 좀 위험하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모든 주택을 다 전세로 돌려놓으신 상태라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전세금 우리 빼주세요 했으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집에서 그거를 땡겨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위험이 계속 돌고 돌겠죠.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많이 좀 확보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언제든 고민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의 상황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진단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시장 이슈가 정말 매일매일 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기업이 위험하다던가 어느 증권사가 뭐 위험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정말로 많이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시장의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더 이어질까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에 정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물가를 보면 조금씩 0.몇 %씩 안정화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폭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은 또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이 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한 3분기까지는 계속된 금리 인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 찍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동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주도적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환율조차도 많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이 환율이 많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여타 신흥국들 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고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이 달러들 부분을 기축통화에서 많이들 팔려고 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PF 사태, 이 PF라고 하는 게 한 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인데 이 대출 자금이 이제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상당히 많은 신용성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벌렸었던 대출들이 대환, 일종의 이제 빌렸던 돈이 만기가 돼가면 다른 이 채권을 받아줄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 자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실제적인 대출 역시도 이자가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금 시장의 경색 때문에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높아봤자 5%대 정도였었던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근에는 거의 7%를 넘어서 8%에 근접하는 모습까지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큰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 보면 주택 매매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내에는 이제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또 분당 같은 일부 지역들은 같은 범위로 묶어놓기는 했는데 이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의 측면에서는 완화해주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거다. 그럼 규제 완화 어느 정도 영역까지 해줄 거냐? 이 시장에 돈을 더 풀어 넣지 않는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열어준다던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문을 큰 폭으로 열어주면서 이자까지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규제는 아니고 돈 안 들어가는 세금 규제라던가 청약 규제라던가 혹은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라던가 이런 규제들은 이 시장에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세금을 전부 다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산업이 붕괴되면 작게는 GDP의 20-30%, 많게는 30-40%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 부분과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적인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흐름이 결정되는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 역시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 다만 이런 모습들이 매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됐건 전세는 단기간 동안에 이 시장에서 계속 도는 자금이고 금리가 높아져서 반대급부로 월세 형태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장 이자율을 찾아가기 때문에 월세가 오르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부 소형 주택들 내지는 소규모 주택, 20평대, 30평대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는 전세가 월세로 쏠림 현상이 나니까 오히려 월세를 더 높여서 받고 그게 또 오히려 잘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 가격과 전월세 전환율이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선에서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전세가 뭐 전세가 소멸한다느니 이런 기사는 얼토당토하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상담하면서 느꼈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적정한 매도 시점을 놓치셔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놓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현금을 주고서 무주택이시거나 혹은 뭐 자녀분들의 투자를 계획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내일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 사전 전화 예약을 해주셔야 참석이 가능하니까 전화로 문의 꼭 해주시고 저와 함께 의논해 보시면서 내년 한 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